오늘의 플러스,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 투자처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일지 알아봅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사실 뭐 포스트 차이나 그럼 맨날 인도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인도 한참 스터디 했을 때와는 또 그 사이 엄청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도 한 30년 정도 인도를 다녔는데요. 예. 갈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느 정도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다니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인도에 사세요. 저희 부모님이 인도 북부에 그 히마찰프라데시라고 하는 주가 하나 있거든요. 예. 히말라야 이제 그 바짝 붙어 서쪽에 있는 쪽인데 그 다람살라라고 하는 예.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덕분에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진짜 인도의 변천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인도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꼽으세요? 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바뀐 게 첫 번째로는 화장실이 많이 바뀌었다. 화장실. 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국제공항에 가면은 네. 휴지가 없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휴지가 다 생겼다라는 예. 점. 또 많이 바뀐 게요. 지난 20년간 보면은 2000년대 생각해 보면 사이드 미러가 차량에 없었습니다. 예. 일단은 신차를 출시하더라도 사이드 미러가 안 달린 나라가 인도였거든요. 아니, 신차를 출시했는데 사이드 밀러가 안 달려 있으면 옵션이에요? 그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달지 않았다. 이야, 네. 멋집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차량인 뭐 벤츠 정도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달려 나오죠. 근데 그게 접혀서 나와요. 접혀서 사람들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대차나 아니면은 현지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사이드 미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너무 충돌도 많이 되고 다니는 소도 있고 마차도 있고 릭샤도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없이 안에 백미러만 보고 다녔는데 예. 이제는 그게 다 생겼습니다. 예. 그럼 차선 변경할 때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고개를 내다보거나 백미러 보고 했었죠. 저도 그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예. 혹시 인도 가보셨나요? 네, 저도 간간히 가봤습니다. 그럼 가보실 때마다 빵빵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신호 바뀌면 전체가 그냥 경적이 동시에 울릴 때도 많잖아요. 그게 뭐다? 네. 내가 어디 있다 이거를 알리는 좀 거구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운전할 때는 브레이크보다 경적을 더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슷하게 화장실이라든가 교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인도의 그 대도시 말고 지방 가면 치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도시하고 지방 도시는 좀 갭이 큽니다. 네. 차이가 좀 큽니다. 일단은 요즘 가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일단 길에 소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길거리에 치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깨끗함도 그렇고. 근데 요즘 보면은 지방을 갔을 때는 아직은 좀 옛날 분위기가 난다. 그래서 지방을 다닐 때는 매사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은 아직까지는 뭐 네. 대도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군요. 예.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큰 부분은 네. 역시 중국이나 미국의 매출이 좀 빠졌을 때 인도에서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위생도 좋아지고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치안도 뭐 나름대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 이게 뭐 경제 활동이나 거기를 거점으로 우리가 비즈니스하기에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이제 매년 출장을 갔는데 솔직히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네. 여기서 과연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끝나고 딱 가보니까 이 정도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할 만하다. 왜냐하면 아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대도시가 있고 오래된 도시죠. 그리고 그 옆에 대부분 신도시가 하나씩 차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 도로 규모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수준이라든가 드론 컴퍼니의 뭐 이름들만 보더라도 네. 이제는 할만한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 궁금한 게요. 예전에도 인도가 정말 큰 시장이다라가 주목도는 계속 있었는데 좀처럼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화장실만 해도 그래요. 인도 정부에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만에 그것도 코로나19 이후에 송두리째 바뀌었을까요? 저는 정치의 힘이 굉장히 셌다 정치. 생각해요. 지난 한 10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은 그 모디 총리의 예.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첫 번째로는 사회의 문화, 두 번째로는 정책의 변화, 세 번째로는 금융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오는 인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인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에티켓을 다 장착했다면 네. 우리도 진출하기 편한 부분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인도는 아주 독특한 그 종교와 뭐 계급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놔둡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한 2010년대 중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나라는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2020년대 이후에 딱 가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제가 보고서에서도 썼는데 네. 길거리에 네. 대도시는요. 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뭄바이 다니다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예. 소를 처음 보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뭐 광화문 예. 사거리 같은 광화문 큰 삼거리가 딱 갔을 때 뭐 예전에 뭐 8차선이었을 때 10몇 차선이었을 때 딱 보면은 그냥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도의 도로 앞에서 소들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려야 그냥 돼요? 길이 막히더라도 그냥 기다렸거든요. 아. 지금 가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인위적으로 격리한 겁니까 뭡니까? 아,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격리를 했는데 아. 생각해보세요. 소는요 굉장히 신성시대입니다. 예.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은 인간이 이제 까르마, 업이랑 업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업보, 까르마를 없앨수록 이제 신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최종 발전 단계가 뭐 흰소로 대표되는 그 이 깨달음의 뭐 경지를 표현할 때 흰소를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가 중요하고 감히 길거리에 누워 있더라도 인간이 네. 가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 밀어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가니까 소가 없어진 게 이번 모디 정부가 뭘 했냐면은 신성시대는 소다 보니까 이거를 목초지를 잘 마련해서 네. 시 외곽으로 좀 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아니 감히 종교에 예. 이렇게 터부시되는 영역이었는데 이걸 밖으로 빼놓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먹혀 들어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인도의 수출입 통계를 보면 독특하게 소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소를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데 네. 본인들은 안 먹고 도축 안 하는 대신 수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슬슬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인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자본주의 맛 좀 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제일 적합하겠네요. 자, 그러면 힌두교 교리에 입각해서 기타 생활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급별로 뭐 같이 못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급이요. 한국은 사실 아는 게 네 가지 계급이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만, 왕족들, 승려들이 있고요.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귀족, 네. 무사 계급이고요. 그 밑에 일반적인 이제 평민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천민 계급, 뭐 수드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단 요 네 계급이 있는 건요. 사실은 더 복잡한데 영국이 이걸 카테고리화한 겁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참고로 천민 밑에 계급이 더 있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 밑에 저희는 한번 들었을 때 불가촉 천민, 불가시 천민이라고 있거든요. 예. 영어로는 untouchable, 손대서도 안 되는, 야. unseeable, 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 뭐냐면 예전 힌두교 교리에 의하면은 인간의 형상은 했어요. 예. 인간의 형상은 했지만 까르마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그 사람을 손대면은 그 나쁜 업보가 나한테 온다. 업보가 더 많다면요. 예. 보면은 그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다 없어진 지는 오래됐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게 여전히 사회의 그 인식적인 관습법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계급을 이제 총 6개를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자띠라고 해가지고 추산컨대 네.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의 계급이 있다라고 아니 추정을 해요. 계급이 2,000개요? 사실 그게 직업하고 계급하고 이꼴이 되거든요. 이게 같은데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인도 사람들 보면은 혹시 이제 심지어 미국 가서도 인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먼저 슬쩍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여쭤봐요. 아니면 성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에 그 계급과 직업이 다 직업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습법적으로는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보지도 말고 만져서도 네. 안 되는 그 직업군은 어느 직업군이 주로 있나요? 그러니까 다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지도 계급이자 직업입니다. 예, 예. 네, 거지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의 뭐 사망했을 때 일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뭐 빨래 도비왈라라고 해서 네. 저희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도 가서도 네, 네, 막 맞습니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직업이다. 그럼 다 낮은 계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네. 인도에서는 또 그렇게 분류를 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힌두교 교리가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 힌두 교리상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참 이 종교가요. 예. 원래는 좀 다르게 보통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과 또 두려움에서 종교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국가 체계를 운영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리아인들이 좀 침입을 했고요. 또 남쪽에 이제 그 민족들이 좀 밀려나면서 생기게 된 종교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종교가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처음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을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그 경제가 돌아갔어야 됐죠. 농업이란 게 예.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산을 해야지 노동력이 많이 공급되고 그렇겠죠. 노동력이 공급돼야 최정점에 있는 브라만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예.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교리상 이 다산을 혹은 그런 이제 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장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GDP가 커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인도의 종교라는 것도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안착하기 네.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 종교적 교리와 네. 경제 활동과 사회 구조 이게 다 맞물린 곳인데 예를 들어서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신종 직업들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드론 조종사라든가 IT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라든가 맞죠? 뭐 AI 뭐 또 전문가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또 새로운 계급으로 다시 재분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힌두교에서도 뭐 어떤 성직자 같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 맛을 봤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IT 업종이요. 네. 새로운 신분 상승에 아주 견고한 사다리가 됐습니다. 어. 이 나라는 한국은 의대가 가장 수능 성적이 그렇죠. 높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IT가 가장 높습니다. 특이하네요. 재밌죠. 네. 왜냐하면 IT 소프트웨어 직군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서구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네. 예. 한국에도 수원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임직원 중에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게 되면은 돈을 벌면서 또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가면서 종교보다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힘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됐기 예. 때문에 저는 이거 세졌다. 완전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인도의 국민소득은 아직 10,000불도 채 안 되는 한참 낮는 지금 2,500불입니다. 2,500불. 그러면 인도에서 의사가 돼봐야 네. 인도 내국에서 일을 할 테니 맞습니다. 2,500불 수준의 그 급여에 맞는 의사 연봉을 받을 텐데 네. IT맨으로 구글에
애플에 취업하거나 삼성에 취업하면 야 국민 완전히 소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네. 거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의 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네. 온 가족이 한 명 그 공대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의 아주 예전 얘기긴 하지만 뭐 형제들이 많을 때 우골탑이라고 해서 네. 속 빨아서 장난 보내주는 이런 문화가 인도는요 한 집이 아니고요 한 뭐라고 했대 일가 친척까지 이어집니다. 일가 친척까지요? 한 사촌 정도까지 봤을 때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 딱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친구한테 모든 이 화력을 아.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한 중학교 때 좀 괜찮았다. 그러면 코타시티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대치동의 네. 학원가가 하나의 도시를 몇만 명의 도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사회 시스템의 한 70%가 다 학원가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내요. 아. 거기에 보내면은 그 3년 동안 빡빡한 시스템을 4년, 뭐 5년 이렇게 빡빡한 시스템을 돌리고 그리고 IT에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인도 공과대학 뭐 이런 데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집안이 핍니다. 아, 일가 친척까지 한 명을 유능한 인재로 만드는데 신경 쓴다는 것도 되게 이색적인데 네. 그런데요 인도가 분명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분제 사회고 관습적으로나마 네. 계급이 남아 있는데 네. 본인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 어느 지방의 유력 가문이다 네.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다 네.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이 IT를 나온 분들은 일단은 벵갈로르나 뭄바이나 소위 말해서 돈 있고 기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여기서 떠나서 인도 밖으로 나가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관습법적인 제약을 넘어서려는 행보를 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도의 대입 제도라든가 아까 IIT도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런데 입학함에 있어서 네.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예일대 나오고 할아버지가 예. 예일대 나오면 아들도 들어가는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인도도 집 앞 지역 유력 가문 전형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놓고 있진 않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계급과 자산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죠. 네, 하지만 정말 신분이 낮았는데 그걸 극복해서 IIT 가서 성공한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신분이 낮았지만 성공하면 그냥 사회에서 그냥 성공한 걸 그냥 존중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물론 그 업계 안에서는 또 네. 이렇게 약간 취급이 약간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긴 하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디께서 처음에 이제 독립을 시키시고 처음에 네. 이제 했을 때 그 네루 총리까지 이어졌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불가촉 천민과 불가시 천민은 이제는 신의 자녀들, 신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학교가 됐건 아니면은 공공기관이 됐건 일정 비율을 그 신분을 채워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신분별로 학교 입학하는 쿼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 친구들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예. 꼭 나오고 대표적으로 그 나라는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총리가 보통의 실무를 하고 대통령은 약간 외교적인 속된 말로 얼굴마담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불가촉 천민이나 불가시 천민 혹은 천민 중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오히려 대통령이요? 네, 아. 대외적인 거를 좀 그렇게 표방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분의 굴레는 뭐 좀 뭐랄까요 극복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유능한 네. CEO들 대부분 인도계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MS니 뭐 구글이니 구글도 아마 그렇고요. 어도비니 뭐 네. 이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 반열까지 올라갔을 텐데 네. 쭉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이나 뭔가를 보면 네. 신분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부분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집안에서 거기까지 간 겁니까? 확률적으로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어렵군요. 예, 모수는 크지만 어쨌거나 그 쿼터제나 아니면 공부를 시키는 비용이 굉장히 인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인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도에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이때더라 해서 인도의 그 인재들이 탐나서 진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인재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인재들은 다 해외 가고 싶어 하니 인재 때문에 인도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질문도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기에는 또 인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다 해외 말고 그냥 국내에 인도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워낙에 많고 그 안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꼭 이제 해외에 가서 진출한 애들 말고도 네. 인도 내에서도 워낙 뛰어난 사람이 많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컴퍼니들이 진출한 경우가 많고 거기에 취업을 하면 또 연봉이 괜찮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나가고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의 수준은 한숨부터 나와요? 아니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인도라는 나라를 하나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앵글을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당 GDP 2,500불 이제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몇 억 명은 또 10,000불 넘는 생활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잡으면은 이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밑에 한 4억 명 정도 보면은 이제 아직 글자도 못 읽는 경우도 많고 네. 교육을 못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편차가 그만큼 심한 나라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인도가 참 오묘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 하겠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 탐나는 인재, 그다음에 큰 시장,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값싼 노동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더더욱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도에 투자해야 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뭘까요? 일단 투자를 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일단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먼저 금융시장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이 나라는 전형적인 신흥국의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이 많죠. 그리고 싸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 장점은 영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예. 이 나라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컴퍼니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노동력 많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가고 있다, 또 중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산 기지화 될 것 같다, 내수도 크고 해외도 수출하기도 좋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하네. 근데 신흥국 투자할 때 여기 콕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 신흥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환의 변동성과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할 때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이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좀 장기로 보고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지수를 콕 하셔야 되세요. 잘못 들어가면 네. 고점에 자꾸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중국에서 경험을 했고 베트남에서 한번 그랬죠.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와, 좋다더라, 뭐 미래만 본다더라, 그래갖고 왕창 투자했다가 한번 시장이 오랜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지겨웠는데 인도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나라도 아직 인당 GDP가 2,500불 되는 나라고요. 네. 보통 그러면 5,000불까지 될 때, 10,000불 될 때까지 한번 투자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나눠서 좀 소액으로 꾸준하게 길게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상장해버리고 네. 또 저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 크게 지었다가 뭐 대규모 파업에 직면해서 고생도 좀 했고 네. 대기업이 그렇게 조금씩 그 지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방금은 제가 이제 금융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대규모 플랜트, 공장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집단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삼성, 그다음에 LG,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그룹의 총수들께서 다 가셨으면 예. 과연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금융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기업들이 갈 때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과거에 막연하게 중국 인구 많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했던 그 네. 과거 사례 그게 또 실패로 돌아오기도 예. 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핵심은 2030 세대고요. 예. 이 2030 세대의 인구를 위해서 소비 시장을 좀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출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수출처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조금 답답한 게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고관세가 예. 작년에 한번 매겨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점으로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도의 특징들을 보면 사실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도에 진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선뜻 손이 안 갈 정도로 아 난해하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다 극복할 만한 인도만이 가진 장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인도만이 가진 장점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요. 제가 인도 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네. 야, 이 나라는 진짜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성장할까? 왜냐면 인구 많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도 정말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성장이란 단어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성장을 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냐? 첫 번째로는 역시 이 나라 IT 강국 타워요. 네. 뭐랬냐면 2010년대 후반에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인구에 대한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불가촉 천민이나 불가시 천민들 보면은 평생 집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인력거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 아이고. 이루고 계속 그게 대대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왜냐면 인격체로서 이걸 존중한 게 인정을 못 얼마 안 받으니까. 됐으니까. 아. 그럼 문제가 뭐죠? 사람이 정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학업 서비스 못 받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2010년대 후반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IT 강국답게요. 정부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생체 인증을 도입해서 예. 그게 행정 등록을 하고요. 네. 행정 서비스를 받으니까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됐고요. 이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을 지나면서요. 개인의 은행 계좌 수가 폭발을 하고 네. 2020년이 넘어가자 증권의 계좌 수가 폭발을 합니다. 드디어 자본주의의 그 메커니즘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가 실질 인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제도권에서 확인이 안 돼서 네. 금융권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들어왔으니 네. 파이가 커졌으니까 인도의 증시라든가 이런 거는 랠리를 했겠는데 맞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4년 전까지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되기 전에 2024년까지 본다면은 지난 10년간 그때부터 기산해서 10년을 봤을 때 S&P 500보다 더 올랐어요. 와. 연평균 성장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대단한 장점이 있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체계에 인도가 좀 진입하는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인도 증시가 랠리를 했었을 때 주도주는 역시 IT였습니까? IT하고 금융이 셌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금융이 이게 부분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 있던 네. 그 영역의 그 자본들이 굉장히 양지로 들어오게 된 셈입니다. 예.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IT인데 이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야, 이게 인당 GDP 만불이 안 되는 나라인데 IT 업종의 지수 내에서 20% 넘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나라는 넘어요. 야. 이 나라는 재밌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노동력을 보통 많이 보거든요. 예. 신흥국. 근데 이 나라는 재밌는 게 IT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GDP에 있어서 IT의 비중,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나라도 나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좀 천운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한 게 일단 영어를 쓰니까요. 네. 미국 쪽에 콜센터도 했었고요. 아. 콜센터가 발전해서 IT 하청을 했었고요. 예. IT 하청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코더들이 코딩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IT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발전을 해오면서 네. 증시도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게 큰 기폭제가 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뭐 대형 우량주,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신사업하는 어떤 뭐 이머징 기업들 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인도 증시는 그럼 어떻게 성장한 겁니까? 무조건 다 IT예요? 첫 번째로는 니프티 50라는 그러니까 네. 50개의 메인 종목을 가지고 지수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게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네. 폭발적으로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하는데 24년 정도에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계좌를 만들기 예.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몇 번 누르면은 어플이 딱 만들어져서 계좌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개인들이 중소형주에 들러 아, 그러면서 중소형주가 말도 안 되는 PER 뭐 50배면 쌌고요. 100배짜리 넘는 게 수두룩 빽빽해졌습니다. 야.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작년에 나서서 좀 법을 바꿔서 너무 짧은 소위 말하는 단타 치면 안 되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단기에 뭐 중소형주가 급등하고 이런 것 좀 진정이 됐습니다. 네. 인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에 손을 많이 댔다는 건 그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걱정이 돼서 제도를 좀 가미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도인 말고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뭐 미국 증시도 재미없다, 네. 국장도 재미없다, 나 인도로 가보겠다 하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장국장에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 외에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인도를 적립식으로 모아서 갈 만하다. 근데 단점은 여긴 개별 종목 매매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하시려면은 미국이나 영국의 예탁 증서 DR로 상장된 ADR로 상장된 종목을 하시거나 더 좋은 건 국내에 상장된 ETF가 되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인도 지수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금융 쪽도 따로 소비재도 따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거 이런 것 좀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이합니다. 인도는 왜 개인들이 개별 주식 투자를 못하게 막은 겁니까? 인도 사람들은 개별 투자 되고요. 예. 외국인이 안 되는데 이게 세법 때문에 조금 복잡해져서 예. 아직은 그게 열려 있질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세법이라는 것도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요 금융 관련한 투자 관련한 세법은 다 똑같은가 네, 다 보죠? 똑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ETF를 산다 하더라도 네. 어떤 섹터가 앞으로 인도 증시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걸 알아야 그래도 ETF 살 때 비중이 높은 걸 그걸 고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까지는 인도하면 IT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IT보다 좀 딴 거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IT가 이제까지 큰 거는 정말 똑똑한 프로그래밍 잘하는 인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AI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대칭 전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인구와 이 인구의 소득 증가를 보자. 그래서 소비재 쪽도 보고 있고요. 이 나라 가면요. 인프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이 나라 이제 산업재 좋아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딱 본다면은 금융, 산업재, 소비재 이렇게 좀 삼각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산업재, 그러면 소비재. 네, 맞습니다. 저는 의외로 말씀을 주셔서 당혹스럽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 그러면 복제 약의 천국이었고 네. 그러면 우수한 인재도 있으니 또 AI까지 접목되니 이제는 다음이 바이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의약품 좋아요. 이 나라 그 시밀러 제너릭 뭐 이런 약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예.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그 부분만 투자하는 ETF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돼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 증시에서는 복제약 그 만드는 회사들이 증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ETF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총 자체가 아직은 좀 작기 때문에 별도로 ETF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ETF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꼭 우리가 증시 투자가 아니라 인도 시장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인도에 주목할 만한 현지 기업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재에서는 좀 내구 소비재 이런 것들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도 거기서 상장해서 굉장히 네. 잘하고 있고요. 뭐 타타모터스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고요. 또 마힌드라 그룹이나 아니면은 릴라이언스 그룹 같은 게 일단은 대기업부터 조금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이 워낙에 시가총액 크다 보니까 그리고 예. 자본금 규모는 뭐 전 세계 4위 되는 은행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도 어쨌거나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 한 3개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시중 금융지주 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제일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이런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만간 이들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처럼 곧 세계 시장을 누빌 겁니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아직 세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인도 내의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성장에 따른 수혜.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도 인당 GDP가 최소한 7,000불을 돌파하면서 이게 좀 빛을 발하면서 디자인 수준 올라오고 품질 수준이 올라왔는데 인도의 현지 기업들이 그 정도?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인도의 내수 시장만 가지고 평가받는 회사들이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분류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까지 가는 거는 차후에 재평가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평가 과정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인도 주식 시장의 한 10년 평균 PER 한국은 한 8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나라가 한 18배에서 21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거는 그로스가 앞으로도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인도가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싹 다 네. 바뀌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지자체마다 대통령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들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지 진출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우리 현대차가 갔대 삼성이 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 네. 어느 주로 간 거야? 어디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까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인도라는 나라가 통일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예. 인도 아대륙이. 근데 영국이 지배하면서 그게 다 통일이 됐는데 사실은 그 주마다 마하라자라고 하는 그 예전에 이제 지배 계층 왕족들이 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관습법이나 지역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에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어서 뭐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 재밌는 거. 그 서쪽에 좀 주요 주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관습법이나 그런 현지법들보다 우리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알아버려 가지고요. 정부 정책의 개혁 개방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현지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로 요즘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찌 보면 좀 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주부터 먼저 진출을 해도 충분히 먹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인도도 중국 못지않게 뭐 중국에 관시가 있다면 인도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정재계는 구자라트인가요? 그 주 출신들이 꽉 잡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구자라트를 예를 들면 지금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중앙은행장도 그쪽이기도 하고 그 경제계 쪽이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구자라트 사람들하고는 장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자라트 같은 데를 진출하거나 했을 때는 그 연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진출은 어렵고요. 그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예전에 중국 같으면 이제 예전에는 뭐 뒷돈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네. 소개받고 했었는데 한국도 뭐 그런 식의 그 경로를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군요. 네.
정말 쉽지는 않네요. 네. 뭐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그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메이드 인 인디아로 한국 제품 만들어서 전 세계 싸게 팔자. 아니고 네. 또 하나가 인도 내에 많이 팔아보자. 네.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의 알토란 같은 미래지향적인 회사 투자해서 네. 나도 주식 시세 차익 좀 걷어보자.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둘 중에 지금 당장은 어느 쪽이 성과를 더 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은 내수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이 나라가 원래는 중국을 대신해서 글로벌 공장이 된다라고 해서 글로벌 자금이 몰려갔는데 네. 그 제일 많이 팔아야 될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40% 50% 품목별로 고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요 논리 투자 논리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태고요. 지금은 내수가 워낙에 탄탄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진입을 하면서 또 이제 한 15년 전쯤이죠. 중국에 나왔던 논리 중산층의 확장. 이게 이제 막 시작될 여력이면 제가 가서 보는 게 스타벅스가 꽤 많아졌어요. 네. 그 스타벅스에서 싸지 않거든요. 예. 근데 거기 꽤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현지 분들이 거기서 숙제도 하고 일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드디어 좀 글로벌 스탠다드와 이런 소비 문화가 좀 커지고 있구나 이런 거 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뭔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 인도의 많은 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수출까지 접목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진출할 때 원래 신흥국 투자하면은 다 재규모 제조업가잖아요. 네. 사람들을 공급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야지 코스트 리덕션이 나오니까. 와, 여기는요 반도체 공장도 엄청 간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예,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가서요 거기서 하이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상 환경이 개선되고 미국의 고관세가 조금 완화된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도 좋고 시장도 크고 뭐 자본들도 많이 가고 있으니 뭔가 시장이 숙성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부합할 정도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인도 사람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아, 이게 저는 인도 가서 늘 힘든 게 뭐냐면 물건 살 때 네. 제일 힘들거든요. 요즘에 택시 탈 땐 좀 편한 거 아세요? 예전 다 흥정하고 탔어야 되는데 이제 우버가 우버. 돼가지고 이제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습이나 이런 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상식과 기본적인 그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쉽지 않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코드는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되겠군요. 네. 인도라는 큰 시장만 좀 어떻게 활성화가 돼도 우리가 지금 가뭄에 담비 오듯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본격적인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시점들 옛날 중국에 붐이 있었을 네, 때처럼요.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작됐다라고 벌써요?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인도 가서 큰 마트 가보시면요. 너무 재밌는 게 초코파이가요. 단독 부스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크기가 좀 작아요. 비싸니까 예. 한국만한 거 못 사 먹거든요. 보통 한 3개 세트, 6개 세트를 하는데 아침에 여기 습관은 그냥 마른 빵에 짜이라는 현지의 홍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마시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에 아침에 초코파이 먹습니다. 야. 기억나세요? 한 2010년 직전에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럼요. 공장 네. 베트남하고 이런 데 증설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가면은 라면 공여가 거기가 라면 소비량이 몇십억 봉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웃긴 게 한국 라면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을 받거든요. 네. 너무 잘 팔려요. 전국 어디를 가나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한국 라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한국 라면은 드셔보셨을 테니까 우리 한국에서 파는 그 라면과 맛이 똑같아요? 그대로 가요. 오. 신라면 가고요. 불닭볶음면 가고요. 한국의 라면들이 그대로 가서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눈높이 보면 한 3단 정도 있잖아요. 제일 얇은데 예. 거의 쫙 깔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투자 전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조만간 큰 각광받을 제품과 가능하죠. 서비스를 가진 국내 기업에 투자하죠.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중국 차이나 플레이였었잖아요. 아직 인디아 플레이가 이제 막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데 이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중국 차이나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 한국의 컬처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너무 확 퍼졌었거든요. 예. 지금 거기가 그래요. 뭐냐면은 한국의 드라마가 인디아 넷플릭스에서 막 17주 연속 1위도 했고요. 아.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또 기가 막히게 잘 예.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현대차가 진출해서 거의 상장까지 했는데 예. 기아차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막 점유율 4위, 5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네, 진출한 지 와. 6년 만에. 이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에 소위 말해서 K 붙은 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면은 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에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인기를 예. 얻고 그러면서 한국의 제품들이 잘 팔려가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쭉 열거해 주신 분야들이 식품,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화장품, 백색 가전도 말씀 주셨고 네. 컨텐츠 시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인도가 워낙 자체적인 독특한 컨텐츠 시장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가 장난이 아니죠. 네. 거기는 이제 발리우드라는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예. 크고 소위 말해서 영화 찍어내는 속도와 양은 그 헐리우드를 넘어섰거든요 예. 이미. 그런데 여기에 한국 게 먹힙니다. 먹혀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컨텐츠는 권선징악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좀 먹히더라고요. 아. 이게 좀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컨텐츠가 먹히고 있는 거는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그 백색 가전 휴대폰 어떻습니까? 휴대폰 좋죠. 좋아요. 삼성 제품은 사실 비싸서 이 나라가 재밌는 게 보세요. 휴대폰하고 자동차 신은 곳 가면 어디 게 제일 많죠? 중국 게 제일 네. 많거든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어떻죠?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네. 이 나라 적국이에요. 국경선을 맞닿고 계속 전쟁이 네. 전투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정부는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금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 자산이 일단 중국 자동차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포폰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유력 휴대폰이 인도에서 싼데 네.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인기가 많이 없어요. 야, 저는 지금 너무 매력적이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언뜻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의 저가 물건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시장 뺏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인도는 그 걱정도 없는 거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문의가 네. 자문을 구하려고 오시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에는 중국에 밀리고 뭐 기술에는 일본에 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일본의 가격은 인도에 가서 발에 못 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분명히 밀리는 게 없는데 중국계 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우리가 인도를 위한 별도의 코너를 만들 정도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간간히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찬규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